재벌은 가난한 웨이트리스에게 비웃는 말투로 금융 조언을 부탁하며 그녀를 조롱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5마디로 자신이 신동임을 보여주며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겸손돌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리 없이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떠받치는 돌처럼 진짜 위대함은 조용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한식당 락셀에서 긴 저녁 근무를 마친 서지아는 오늘도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단순히 서빙하는 직원으로만 보았지만 지안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약 손님 중에는 재벌기업 한승그룹의 회장 한태준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자리에 앉아 거만한 태도로 메뉴판을 넘겼습니다. 지안이 공손히 물을 따르며 주문을 받으려 하자 태준은 그녀를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물만 주지 말고 투자 조언도 좀 해줄 수 있나? 요즘 주식시장이 영신통치 않아서 말이야. 주변의 동료 회장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안은 그저 웃음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한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다음 분기에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 분야, 특히 수소 전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이 내년 초에 확대될 예정이고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지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빙 직원이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잠깐, 어떻게 그런 정보를? 지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뉴스를 읽고 숫자를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태준은 그녀에게 잠시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안은 머뭇거렸지만 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가상화폐, 글로벌 원자재 시장. 지안은 망설임 없이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깊이가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태준은 지갑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까 조언에 대한 대가야, 받아. 지안은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과하지 않아. 내 컨설턴트들이 한 달 동안 준비한 보고서보다 네 말이 더 가치 있었어. 태준은 명함을 하나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와. 할 이야기가 있어. 지안은 명함을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 남자와 엮이는 순간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손에 쥐어진 500만 원은 그녀의 다음 학기 등록금이었고 밀린 월세였으며 내일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좁은 원룸으로 돌아온 지안은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침대 옆 낡은 협탁 위에는 한태준의 명함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500만 원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천천히 일어나 작은 창문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 쉼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서빙 직원. 하지만 그것이 안전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미래도.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짓 고발, 조작된 증거,
그리고 누명. 금융계에서 촉망받던 애널리스트였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가족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본명인 강은별을 버리고 서지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영대학원 야간 과정을 들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며칠 전 도착했지만 계좌에는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했고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이 그녀의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룸메이트였던 수진이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한데 이번 달 공과금이랑 관리비 내 몫도 좀 내줄 수 있어?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안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다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승그룹 회장 한태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평생 이렇게 숨어서 살 수 있을까? 내 능력을, 내 재능을 이렇게 묻어두고 살 수 있을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승그룹입니다. 저 어제 락셀에서 회장님을 뵌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뵙자고 하셨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오후 3시 삼성동 본사로 와. 비서실에 이름 등록해뒀으니까 바로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안 씨. 네. 긴장하지 마. 이건 내게 기회야. 나도 너도 서로 도울 수 있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안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기회.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면접 볼 때 입었던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은별은 죽었어. 하지만 서지안은 살아있어. 그리고 오늘 서지안은 다시 싸우기 시작해. 지하철을 타고 삼성동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를 파괴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승그룹 본사 빌딩 앞에 도착했을 때 지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너무나 깨끗해서 그녀의 낡은 구두가 소리를 낼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지안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가자 젊은 여직원이 차갑게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요.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심과 놀라움이 섞인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본 후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송민재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민재는 말없이 앞서 걸었고 지안은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0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 냉담함 속에는 분명한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회장님이 직접 불렀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양쪽으로 유리로 된 회의실들이 보였고 그 안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모니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풍경, 이런 분위기,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녀도 저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시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숫자와 씨름했고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하나의 거짓 고발로. 여기입니다. 민재가 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로 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태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지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아니요. 솔직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제 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 그래서 우리 리서치 팀한테 확인을 시켰어. 네가 말한 것들을. 태준은 태블릿을 켜서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 중국 의존도 문제, 수소 전지 기술, 전부 내 말이 맞았어. 심지어 우리 팀이 놓친 부분까지 짚어냈더라고.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안 씨, 대체 누구야? 어떻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지?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원 야간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금융 쪽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작은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학벌에 관심 없어.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결과야. 네가 어제 보여준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태준은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투자 제안서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검토 중인 투자안들이야. 베트남 부동산 개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태국 바이오 제약, 내 눈으로 봐. 그리고 솔직하게 평가해줘. 지아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고 그녀는 하나하나 자료를 클릭하며 분석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개발 건은 위험합니다. 왜?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 매출이 급증했지만 현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요.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회사 대표이사가 작년에 3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더군요. 전형적인 분식회계 패턴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괜찮아 보이지만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이미 그 시장은 포화 상태고 현지 대기업 2곳이 가격 전쟁을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가면 출혈만 계속될 겁니다. 지아는 마지막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 바이오 제약은 다릅니다. 이 회사는 희귀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옵니다. 만약 통과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전에 뛰어들 겁니다. 지금이 저평가 시기입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지안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 지안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태준의 제안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식 직원으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왜?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건을 바꾸지. 넌 외부 컨설턴트로 일해. 익명으로. 계약서에는 가명을 쓰고 우리 회사 직원 명부에도 오르지 않아. 모든 보고는 나한테만 직접 하는 거야. 어때?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재택으로 일하고 필요할 때만 회장님과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제 실명은 그 누구도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태주는 웃었습니다. 철저하네. 좋아, 다 들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분석에서, 평가에서, 그 어떤 것에서도 네 솔직한 의견만 원해. 할 수 있겠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태준은 내선 전화를 눌러 민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민재가 들어오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민재 씨, 이분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전략 자문을 맡을 외부 컨설턴트야. 가명은 뭘로 할까?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SJ로 하겠습니다. 좋아? SJ 컨설턴트. 모든 자료 접근 권한을 주고 보안 최상급으로 설정해. 그리고 이 사람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절대 조사하지 마. 알았지? 민재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재가 나간 후 태주는 지안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계약서야. 읽어보고 서명해. 월급여는 여기 적혀 있어. 지안이 서류를 열어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월 3천만 원. 그녀가 식당에서 1년을 일해도 벌지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많지 않아. 네가 아낀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거야. 어제 네가 짚어낸 베트남 부동산 것만 해도 우리가 투자하려던 금액이 200억이었어. 네가 막은 거지.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가명으로 서명을 하는 순간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안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집에서 한승그룹의 투자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태주는 매일 새로운 자료를 보내왔고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그녀의 분석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투자 검토 중이던 5개 기업 중 2개에서 심각한 회계 부정을 발견했고 한 곳은 경영진의 횡령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한승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아는 동남아시아 물류회사 인수권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창고 위치와 배송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물류가 아닌 밀수 조직의 위장 기업이었습니다. 태주는 경악했습니다. 만약 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한승그룹 전체가 범죄 조직과 연루될 뻔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익명으로 당국에 제보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직접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 씨, 고마워.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어. 지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이건 단순히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 마치 퍼즐에 숨겨진 조각을 찾아내는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어. 너무 눈에 띄고 있어. 이러다가 발각되면 어떡하지? 다음 날 태주는 그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주는 고집했습니다. 이번 건은 정말 중요해. 내 의견이 꼭 필요해. 제발 와줘. 할 수 없이 지아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 그는 바로 송민재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지아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가 태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이 사무실로 돌아가자 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SJ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문제라도 있어? 너무 완벽합니다. 마치 이미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혹시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실명도, 배경도, 경력도 너무 위험합니다. 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 그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지안에 대한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은 이상한 징후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에게서 오는 자료 요청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 검토 자료였다면 이제는 그녀의 분석 방법이나 정보 출처에 대한 질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메일 내용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승그룹 비서실에서 당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사실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사용하던 모든 계정과 기록을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실명과 연결될 만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게 물어보실 게 있으신가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회사 내부에서 내 신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민재가 걱정을 하더라고. 네가 혹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지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널 믿어.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가 그 증거야. 하지만 지안 씨, 나도 회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야.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해.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회장님,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안은 한승그룹 본사가 아닌 태준이 지정한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한 룸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앉자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말해. 여긴 안전해.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과거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회장님이나 회사에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이 일이 필요합니다.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필요해요. 왜? 한때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그 이후로 저는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상처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묻지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만약 내 과거가 회사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먼저 나에게 말해줘. 도망가지 말고.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그날 밤 이후 태준은 민재에게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재는 불만스러웠지만 회장의 명령이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사설 조사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추적해달라고. 조사관은 며칠 후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지안이라는 이름은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때 만들어진 이름인 것처럼.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파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한편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이 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승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대규모 해외 투자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지아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인수 대상 기업들의 배후에 동일한 투자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 그것은 3년 전 그녀를 파멸시킨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들이 조작한 증거로 그녀는 사기 혐의를 뒤집었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한승그룹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만나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1시간 후 태준의 사무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거래는 함정입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배후에 있는데 이들은 전형적인 먹튀 투자사입니다. 기업을 인수한 후 자산을 빼돌리고 빈 껍데기만 남깁니다. 어떻게 알아?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험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회사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명해줘, 자세히.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장님이 이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태준은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거래 중단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긴급하게 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언론에 흘릴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데? SJ 컨설턴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안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안은 잠에서 깼습니다. 정확히는 악몽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법정이 보였고 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강은별, 유죄,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태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만나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 지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전 6시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앉아. 지안이 앉자 태준은 태블릿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백산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신우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말고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그가 3년 전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안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작은 투자, 자문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죠. 바로 신우철의 회사가 제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투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사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냈죠. 투자하면 안 된다고.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누군가 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조작했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증거도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 거래 내역, 이메일, 전부 조작된 거였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합의하라고.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라고. 안 그러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구나.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은 제 이름을 도배했어요. 사기꾼, 내부자, 거래범, 회사는 절 해고했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그 일로 회사에서 잘렸고 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지셨어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구나. 네, 강은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서지안이 태어났어요. 저는 다시는 금융계에 발도 들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만났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안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우철은 저를 알아볼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정보를 요구하는 거겠죠. 절 이용해서 회장님을 협박하려는 겁니다. 태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치자. 우리가 신우철을 끌어내리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3년 전에 옳았어. 신우철의 프로젝트는 사기였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어. 우리가 그 증거를 찾아서 세상에 폭로하는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신우철은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인, 검사, 언론인, 그가 손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야. 넌 이미 그 사람의 수법을 알잖아.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지.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 이길 수 있어. 지아는 망설였습니다. 복수. 그녀가 3년 동안 꿈꿔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다시 모든 걸 잃을까봐.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 씨, 아니, 은별 씨.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편이 되어준다는 것.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둘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백산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부터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숫자 속에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5년간 12개의 기업을 먹튀했습니다.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투자 후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산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뒤 빈 껍데기를 남기고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가차 없이 제거했습니다. 지안처럼 거짓 고발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회장님, 이것 봐요. 지안이 가리킨 자료에는 신우철의 비밀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태준도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었습니다. 이 계좌로 정치인들에게 돈이 흘러갔어요. 로비 자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검사 3년 전 제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검찰에 고발하자.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검찰 내부에도 신우철 편이 있어요. 고발하면 증거가 사라질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언론이구나.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 언론이나 안 돼요. 신우철한테서 독립적인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가 필요합니다. 태주는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알아. 딱 한 명 있어. 박현주 기자. 탐사보도 전문이야. 재벌 비리도 여러 번 폭로했고 절대 압력에 굴하지 않아. 믿을 수 있나요? 내 친구야.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한번 만나보자. 다음 날 저녁 셋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박현주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대박이네. 이거 진짜면 올해 최대 특종이야. 신우철,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증거를 잡은 사람은 없었어. 현주가 지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구했어요?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우철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끌어내릴 증인입니다. 현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함께하죠.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봅시다. 현주는 일주일 동안 자료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녀는 탐사보도 경력 15년의 베테랑답게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등록 기록,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매일 밤 셋은 만났습니다. 조용한 독서실 스터디룸에서, 때로는 현주의 낡은 사무실에서. 지아는 숫자를 분석했고 현주는 취재를 했으며 태주는 법률 자문과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신우철의 방어막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았거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 서약을 했거나 아니면 그저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과거 동료였던 김성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지안의 사건 당시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술집 구석 자리에서 성호는 지안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별아, 너 어떻게? 오빠, 조용히 해요. 지금 제 이름은 서지 아니에요. 성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연락한 거야? 오빠, 3년 전 일 기억하죠? 제가 억울하게 당했던 거. 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하지. 나도 미안해. 그때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도 피해자였잖아요. 저 때문에 회사에서 밀려났잖아요.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신우철 그놈 때문이지. 그놈이 회사 경영진한테 압력을 넣었어. 너를 도우면 같이 매장시키겠다고. 오빠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오빠의 증언이 필요해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별아, 나도 가족이 있어. 아이들도 있고 신우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지아는 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지금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제발. 성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하자. 이번엔 제대로 끝장을 보자. 그날 밤 현주는 성호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그는 3년 전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우철이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 증거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했던 전직 회계사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현주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자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신우철 회장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조작했어요. 여러 번. 그 돈으로 정치인들한테 뇌물을 주었고 검사들한테 로비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진짜 장부, 비자금 계좌, 뇌물 리스트 전부요. 이걸로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현주는 USB를 받아들고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습니다. 신우철도 무언가 낌새를 챘는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아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행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야? 내가 차를 보낼게. 움직이지 마. 30분 후 태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는 빙 돌아서 한승그룹 본사가 아닌 태준의 개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현대식 한옥이었습니다. 태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여긴 안전해. 집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와 책장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 신우철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뭔가 알아챈 것 같아. 지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주 기자님은요? 성호 오빠는요? 그 사람들도 위험할 텐데. 함이 조치했어. 현주는 지금 해외에 있어. 취재차 출국한 걸로 위장했고. 성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보냈어. 안전가옥에서 보호받고 있어.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사는 언제 나가요? 뭘? 현주가 마지막 팩트체크 중이야. 이번엔 절대 틈을 주면 안 돼. 그날 밤 지아는 태준의 집 게스트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생각했습니다.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하던 날들, 자신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있었고 현주가 있었고 성호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비됐어. 내일 아침 천면에 나가. 그리고 동시에 검찰에 고발장 넣을 거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아요, 시작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우철이 먼저 움직인 것입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승그룹 한태준 회장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과거 금융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안의 과거 사진이 떴습니다. 3년 전 법정에 서 있던 강은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한태준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걸 꾸민 겁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지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기사가 동시에 터진 것입니다. 신우철의 기자회견 내용과 현주가 쓴 탐사보도, 특종이 같은 날 세상에 나왔습니다. 현주의 기사는 치밀했습니다. 백산 인베스트먼트의 먹튀 행각, 조작된 회계 장부,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흘러간 뇌물 내역, 그리고 3년 전 강은별을 함정에 빠뜨린 진실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방역했습니다. 그와 가까운 언론들은 지안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사기꾼의 복수극, 재벌과 손잡은 범죄자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안은 태준의 집에서 뉴스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자신의 모습이,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악플로 가득했습니다. 또 사기치려고 나타났네. 저런 인간을 왜 믿어? 한태준도 속은 거 아니야.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건가? 또다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건가? 태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지 마. 저들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제 과거는 진짜예요. 저는 정말 법정에 섰고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람들이 날 믿지 않는 게 당연해요. 아니야. 네가 무고하다는 것도 진실이야. 그리고 그 진실을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오후가 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인 것입니다. 현주의 기사에 실린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히 전직 회계사 이수진의 증언과 USB 자료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백산 인베스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 헬기가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중계했습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신우철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 15가지 혐의였습니다. 지아는 뉴스에서 수갑을 찬 신우철이 고개를 숙이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그렇게 끌려갔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진짜 범죄자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그저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태준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검찰은 3년 전 강은별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수진의 증언에 따르면 그 사건 역시 신우철이 조작한 것이었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지아는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이번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의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어떻게 함정에 빠졌는지, 어떻게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수사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은별 씨, 아니 서지안 씨, 재심을 청구하십시오. 검찰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변호인단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은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주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강은별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3년 만에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3년 만에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은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우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은별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또다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오해했다고, 힘내라고 응원했습니다. 강은별 씨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지아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별아,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지?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안이라고 불러요. 서지안. 이 이름도 이제 제 일부니까요. 좋아. 지안 축하해. 그리고 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이번엔 네가 손님이 아니라 내 동료로.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제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안의 일상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한승그룹은 그녀에게 정식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이사.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녀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년 만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아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은별아. 엄마가 미안해. 지안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는 3년 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안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지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생 민준도 왔습니다. 그는 3년 전 누나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던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축하해, 진짜로. 민준아, 그때 미안했어. 너까지 피해를 봐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덕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이 지안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안은 한승그룹 본사의 정식 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아직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축하해. 커피 마실래? 좋아요. 옥상 카페테리아에서 둘은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안, 씨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이제 내 이름도 되찾았고 회사에서도 네 자리가 있어. 이제 진짜 네가 원하는 걸 해봐.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금융사기 피해자들요. 대부분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당해요. 복잡한 금융상품, 교묘한 투자 사기.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무료로 상담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돕는 거죠. 한승그룹 산하로?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독립적으로요. 회사와는 별개로.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찾아올 수 있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초기 자금은 내가 지원할게. 하지만 운영은 네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해. 어때? 정말요? 당연하지. 네가 이룬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기관이 있으면
우리 회사한테도 도움이 돼. 시장이 깨끗해질수록 진짜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으니까. 지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하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이번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직한 금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안이 직접 지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름. 첫날부터 상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한 노인 대출 사기에 걸린 청년, 보험 사기로 피해를 본 가정주부. 지아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했습니다. 어느 날 70대 노인 한 분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사라졌어요. 지아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회사 대표를 찾아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2주 후 지아는 사기 회사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대표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재산을 찾아내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안에게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은인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안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녁에 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봤어. 네가 또 한 명 구했다며? 대단한데? 지안은 웃었습니다. 제 일일 뿐이에요. 저녁 먹으러 갈래? 축하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할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아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에 그 두려움에 떨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강했고 자신감 있었으며 무엇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설렜습니다. 태준을 만날 생각에. 저녁 7시 지아는 태준이 예약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운치 있는 곳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서자 그가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뭐예요? 태준은 와인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2가지야. 첫 번째는 네 센터가 성공적으로 한 달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그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됐어. 지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1년이나 됐다니. 그날 밤 락셀 레스토랑에서의 그 만남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정말 1년이나 됐네요. 1년 전 오늘 건방진 회장이 물 따르는 직원한테 투자 조언을 구했지. 그리고 그 직원은 날 완전히 놀라게 했어. 태준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우리의 만남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지안도 잔을 들었습니다. 둘의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회사를 물려받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난 항상 외로웠어.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날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어. 모두 내 돈을, 내 권력을 봤지 나라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만났어. 처음으로 날 대등하게 대하는 사람. 내 말에 반박하고 내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 그게 좋았어.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거든.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회장님은 제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제 과거도, 제 상처도. 그냥 지금의 저를 봐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지금도 그래. 난 네 과거는 관심 없어. 지금의 너, 앞으로의 너만 중요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산책할래? 남산 타워까지 걸어가자. 좋아요. 둘은 천천히 남산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가로등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네?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태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지안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줘. 난 내게 그냥 일 동료야? 아니면 도와준 사람? 아니면?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뭔가 더 될 수 있을까?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 저는 태준이라고 불러줘. 이제 우린 회장과 직원이 아니잖아. 태준 씨,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뭔지.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어요. 절 믿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줘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두근거렸어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당신을 만날 생각을 하면. 하지만 저는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데? 다시 잃을까 봐요. 이제 막 모든 걸 되찾았잖아요. 제 이름도, 제 일도, 제 삶도. 만약 우리가 연인이 됐는데 잘못되면 또다시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워요.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안 씨, 사랑은 원래 위험한 거야. 마음을 주는 건 항상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난 네가 두려워하는 게 이해돼. 하지만 동시에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널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 내 전부를 걸고.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태준 씨.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젠 알아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태주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남산에 밤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남산 타워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선물이야. 뭐예요? 열어봐. 지안이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은별, 내 이름이잖아. 이걸 보면 생각해줘.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네 옆에 내가 있다는 것. 지안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준이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회장과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에게서였습니다. 잘 들어갔어? 네, 방금 도착했어요. 잘 자. 꿈에서 봐. 당신도요? 전화를 끊고 지안은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은 별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거라고. 고통의 끝이자 행복의 시작.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목에 걸린 별 목걸이를 만지며 그녀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꿈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센터로 출근하는 길,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길거리의 사람들도 가게들도 심지어 신호등도 세상이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표정이 정말 좋으시네요. 지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죠?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직한 금융센터입니다. 이사님, 저 도와주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성 같았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투자를 제안했어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프랜차이즈로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계속하세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계약서도 멀쩡해 보였고 회사도 제대로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투자금을 받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회사 사람들이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거절했더니 협박을 여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이사님, 저 어떡하죠? 카페는 제 전 재산이에요. 이거라도 잃으면... 지아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센터로 오세요. 계약서랑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 투자회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1시간 후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회사는 최근 6개월 사이에 5개의 작은 가게들과 비슷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투자 후 경영권을 빼앗고 사업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것, 또 다른 신우철들이구나. 지아는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악당들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그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최유진, 3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서류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고요. 지아는 유진을 편하게 해주려 애썼습니다. 유진이 조금 진정되자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보는 순간 지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계약서는 겉보기엔 정상이었지만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들 속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이 계약은 무효예요.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숨겼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강요는 명백한 범죄고요. 그럼 제가 카페를 지킬 수 있나요? 당연하죠. 하지만 싸워야 해요, 법적으로.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저 돈이 별로 없는데. 걱정 마세요. 우리 센터는 무료예요.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할게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습니다. 모두 합쳐서 7명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두렵고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투자회사 대표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고 피해자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숨겨진 계약 조항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고의로 계약 내용을 숨기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계약은 무효이며 모든 투자금을 반환하라.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 법정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유진이 지안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지안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뉴스 봤어. 또 이겼네? 대단해. 오늘 저녁 어때? 지안은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살게요. 축하받을 사람은 저니까요. 레스토랑에서 만난 태준은 그녀를 보자 웃었습니다. 요즘 정말 빛나 보여.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용기를 줬으니까요. 아니야. 그 용기는 원래 네 안에 있던 거야. 난 그냥 끄집어내는 걸 도와줬을 뿐이야. 식사를 하는 동안 태준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앞으로의 계획은 뭐야? 센터를 더 키우고 싶어요. 지금은 서울에만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일이에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게 네 멋진 점이지. 절대 의존하지 않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절망 속에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진 하고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했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승리자였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직한 금융센터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신뢰받는 소비자 보호기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상담 전화가 걸려왔고 지안의 팀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안은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변호사 2명, 회계사 3명, 상담사 5명. 이번 주 케이스 현황을 보고해 주세요. 젊은 변호사 강민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님,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28건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형 보험회사의 부당 보험금 거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민수는 태블릿을 켜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험회사는 지난 3년간 암 진단을 받은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작은 글씨 조항을 들먹이며 기존 질환이 있었다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증거는요?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다. 전직 직원인데 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했다는 내부 지침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네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당장 조사에 착수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명이 넘는 피해자. 그들은 암과 싸우면서 동시에 보험회사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바빠? 좀. 큰 케이스가 들어왔어. 그럴 줄 알았어. 점심은 먹었어? 지아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나와. 내가 도시락 싸왔어. 회사 앞 공원에서 보자. 태준 씨, 나 정말 바빠. 10분만. 밥은 먹어야지. 지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공원 벤치에서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싸왔어? 네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과일, 그리고 아메리카노. 둘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괜찮아. 이 일이 좋으니까. 알아. 하지만 내 건강도 중요해.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했잖아. 지아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게 네 멋진 점이니까. 하지만 가끔은 쉬어줘. 약속해. 약속할게. 그날 저녁, 지아는 보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50대 여성 박순희였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거부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수술비 때문에 집을 팔았어요. 아이들 학비도 못 내고 있어요. 보험료는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순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미루고 있어요. 무서워요.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지아는 순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보험금을 받게 해드릴 거예요. 정말요? 정말 가능해요? 네, 약속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아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영진은 보험금 지급률을 낮춰서 실적을 부풀리고 그 돈으로 자신들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지아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달 후 지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생명보험의 조직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아는 준비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부 지침 문서, 경영진의 이메일,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이 회사는 3년간 5천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경영진은 막대한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암 환자들이 고통받는 동안.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저녁 뉴스톱으로 보도되었고 다음날 모든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대한생명보험 본사 앞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항의했습니다. 보험금 내놔. 사기꾼들.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이 움직였습니다. 정역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CEO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든 부당 거부 건을 재심사하고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순희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님, 보험금 나왔어요. 3천만 원.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순희는 울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지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센터 직원들과 함께 작은 레스토랑에서 모였습니다. 지안 이사님 덕분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태준과 지안은 함께 걸었습니다. 자랑스러워 정말로. 고마워. 당신이 항상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아니야. 이건 네 힘이야.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태준 씨, 나 행복해, 진짜로. 태준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나도, 너랑 함께여서. 겨울이 왔습니다. 서울 거리는 하얀 눈으로 덮였고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도시를 밝혔습니다. 지안의 센터는 이제 부산과 대구에도 지점을 열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토요일, 지안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간견 요청이 온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안은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말했습니다. 가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야. 강연 당일,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안은 무대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 금융센터 대표 강은별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요. 지안은 3년 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누명을 썼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저는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제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넘어질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넘어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경험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 후 한 학생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학생이었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저 질문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져요. 벌써 20번도 넘게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지안은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고 기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약속할게요. 계속 도전하세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안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 한승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사님, 조금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지안은 놀랐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그녀를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날 민재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냉정한 모습이 아니라 지쳐 보였습니다. 이사님, 사실은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동생분이요? 네. 동생이 작년에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3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지금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제 돈으로는 부족해요. 그리고 동생이 제게 말하기를 꺼려해요. 자존심 때문에. 지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동생분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말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재의 동생 송민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30살의 젊은 창업가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사님, 저는 제가 멍청했어요. 투자자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민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투자 계약, 사기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지아는 자료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그 투자자와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완전히 잠적했어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있을 거예요. 계좌 이체 기록, 계약서, 이메일,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지아는 민호의 케이스에 매달렸습니다. 투자자의 과거를 추적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투자자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 숨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경찰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투자자는 체포되었고 민호는 돈의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민재가 지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님을 의심했었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제가 무엇으로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지요. 앞으로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게 하는 보답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안아,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 있어. 왜? 우리 부모님이 널 만나고 싶대. 지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이요? 응, 내가 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 부모님도 궁금해하셔. 근데 저 괜찮을까요? 저는 과거가...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부모님도 그걸 아실 거야. 지아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다음 주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태준은 지안을 데리러 왔습니다. 지안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여?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부모님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차는 성북동의 한옥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와집이었지만 내부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지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 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현관에서 태준의 어머니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별 씨죠.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에서 태준의 아버지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지안을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저녁 식사는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정식 상차림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 씨, 태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직한 금융센터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일하는 사람이 드문데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말하기 불편하지 않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3년 전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금융사기 혐의로 고발당했고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쳤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아드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싸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용기지요. 어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 씨, 태준이가 당신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그게 다 당신 덕분인 것 같아요.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태준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도운 거지 뭐. 식사 후 어머니는 지안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작은 연못이 있고 단풍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은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에 태준이가 당신 이야기를 했을 때 걱정이 됐어요. 과거가 복잡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직접 만나보니까 알겠어요. 네?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는 지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준이를 잘 부탁해요. 그 아이,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요.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태준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좋았어.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다행이다. 나 걱정 많이 했거든. 왜? 부모님이 널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했지. 지안은 웃었습니다. 바보. 당신 부모님이 당신보다 훨씬 마음이 넓으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준이 지안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오늘 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좋은 경험이었어. 다음 주 지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3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지안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금융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루하게 들리죠?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을 다루는 방법, 투자와 사기를 구분하는 법, 자신을 보호하는 법. 이걸 모르면 언젠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사기당한 적 있으세요? 지안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은 겪지 않도록. 수업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지금 투자 권유를 받고 계세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엄마 모시고 센터로 오세요. 이렇게 지안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여의도 거리를 걸으며 지안은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센터는 이제 전국 5개 도시에 지점이 있었고 직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안아, 지금 당장 한승그룹으로 올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좋은 일이야. 빨리 와봐. 지안은 궁금한 마음에 회사로 향했습니다. 태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명의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앉아. 태준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 지안 씨에게 한승그룹 사회이사 자리를 제안하려고 해. 지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이사요? 그래, 우리 그룹이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려면 내 같은 사람이 필요해. 내 경험과 전문성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센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겸직이야. 주 1회만 회의에 참석하면 돼. 센터 일에 지장 없도록 할게.
하지만 지안 씨, 민재가 나섰습니다. 이사님이 계시면 우리 회사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회사의 윤리와 투명성을 감시하는 역할이에요. 지안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 지안의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건은 동남아시아 신규 투자 건이었습니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기술회사에 500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시장 전망이 밝고 지안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 3년간 현금 흐름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실제 현금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6개월 사이 임원 3명이 퇴사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해봐. 제 경험상 이런 패턴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 전에 더 깊은 실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사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회사일수록 위장하기 쉬워요. 회의 후 태준은 즉시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회사는 실제로 매출을 부풀리고 있었고 CEO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자산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덕분에 또 큰 손실을 막았어. 태준이 고마워했습니다. 제 1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둘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안아. 응? 우리 같이 살지 않을래? 지안은 걸음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산다고? 응. 결혼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 일단 동거부터. 어때? 지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준비가 됐을까? 준비는 언제 해도 부족해.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지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혼자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일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좋아, 같이 살자. 태준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행복하게 해줄게. 다음 달 둘은 성수동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꾸몄습니다. 첫날 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안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정말로. 나도 네가 있어서.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안의 부모님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잔뜩 싸왔고 아버지는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점심을 먹으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별아, 결혼 계획은 없니? 지안은 당황해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그 생각 있습니다. 다만 지안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지. 서두를 필요 없어. 서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돼. 부모님이 가신 후 지안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너는? 지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어. 얼마든지.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지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태준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어요. 새로운 대형 사기 사건이 터졌어요. 피해자가 300명이 넘어요. 지안은 즉시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갈게. 자료 준비해놔. 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게 내 일이니까. 지안은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요. 경험도, 팀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지안과 태준이 함께 산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안은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뭐 생각해? 아무것도. 그냥 평화로워. 나도 네가 있어서. 그날 오후 태준은 지안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비밀이야. 가면 알아. 차는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조용한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보러 왔어. 우리 집? 태준은 한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아담한 2층 주택이었고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면 사려고,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살면 어떨까 싶어서. 지안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햇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주방도 넓었고 2층에는 침실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는 네가 쓰면 돼. 책도 많이 읽고 일도 할 수 있게. 지안은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미가 피어 있었고 작은 나무 벤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이들도 키우기 좋고. 지안은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 태준은 조금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아,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집부터. 지안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여기로 하자. 우리의 집.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안은 행복했습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주 센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3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운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진이 대표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3년 전 카페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덕분에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번째 가게도 열었어요. 순이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암 치료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이 보험금을 받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명씩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안은 무대 아래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여성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이사님, 저 기억하세요? 어디서? 1년 전에 서울대 강연 때 찾아뵀어요.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던 학생이었어요. 지안은 기억이 났습니다. 아, 맞다. 그때 그 학생. 어떻게 됐어? 여성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합격했어요. 대기업에. 그리고 이제 일한 지 6개월 됐어요. 다 이사님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셔서. 지안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집에서 태준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지안은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뿌듯했어. 나도 봤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근데 있잖아. 가끔은 생각해. 내가 3년 전에 그 일을 안 겪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후회해? 아니, 전혀.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지안은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못 만났겠지. 그럼 난 평생 외로웠겠네.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지안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님의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안은 고민했습니다. 센터 일도 바쁜데 정부 일까지 맡을 수 있을까? 태준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내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내 의견을 말하자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어.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다음 달 지안은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정책에 반영되었고 법안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금융사기 방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안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은별 위원님, 현재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안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해자 보호 조항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국가가 법률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안에 피해자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지안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봐봐, 우리 지안이 국회에 나왔어. 지안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오글거려 그만해. 왜 자랑스러운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안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안과 태준이 함께 산 지 1년이 되던 날, 태준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그들의 새 집에서였습니다.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안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원에 캔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미꽃 잎이 길을 따라 뿌려져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뭐야? 태준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안아.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네가 나한테 투자 조언을 해줬을 때, 그때 난 몰랐어. 이 여자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네 옆에서 봤어. 넘어지고 일어서고 싸우고 이기는 모습을. 네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강은별 아니 서지안, 나와 결혼해줄래? 평생 함께 살아줄래?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압박 주려는 게 아니야.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꽉 껴안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원의 캔들이 그들을 비추고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다음 날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며 결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언제 올리실 건가요? 태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봄이 좋을 것 같아요. 4월쯤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네요. 예식장은 어디로 할까요? 사실은 태준이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작은 결혼식 하려고 해요. 가족들하고 가까운 친구들만. 지안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태준 씨는 회장님이신데.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이니까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화려한 것보다 의미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안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요즘 젊은이들 답네. 그날 이후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지안의 센터는 이제 정부와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안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 노인들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5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지안은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전화로 손자인 척하거나 은행원인 척해서 돈을 달라고 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절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꼭 직접 만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경찰이나 저희 센터에 전화하세요. 교육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사기를 당했어요. 2천만 원이나. 그때 이런 교육이 있었다면. 지안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은 살만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도 도와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팀이 있었고, 정부가 있었고, 무엇보다 태준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어. 응, 조금. 근데 보람 있었어. 그럼 됐네. 샤워하고 와. 저녁 다 됐어. 식사를 하며 태준이 물었습니다. 결혼식 하객 명단 정리했어. 응, 내 쪽은 30명 정도. 나도 비슷해. 그럼 총 60명 정도네. 딱 좋다. 근데 태준 씨. 응?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태준이 웃었습니다. 너 결정해. 어디든 좋아. 그럼 제주도는 어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좋아, 제주도로 가자.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아는 행복했습니다. 4개월 후면 그녀는 한태준의 아내가 될 것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주 센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습니다. 이사님, 우리가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젊은 직원 하나가 제안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 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잖아요. 우울증, 불안감, 자책감, 이런 걸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직접 그걸 경험했으니까요. 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오래가요. 그럼 진행할까요? 네. 심리 상담사들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요. 한 달 후 첫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피해자가 참여했습니다. 주 1회 그룹 상담을 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지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사기를 당한 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사기꾼이 나쁜 거예요. 한 여성이 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아니에요.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저를 탓했어요.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해요.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어요. 이사님처럼. 지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면 어때요?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경험이 있으신 분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안의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안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였습니다.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평범하거나. 그러다 마지막으로 입어본 드레스가 완벽했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했습니다. 이거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별이 정말 예쁘다. 지안도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태준 앞에 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 정말 결혼하는구나. 4월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지안과 태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그들의 집 정원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장식된 통로 옆으로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60명의 하객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 센터 직원들, 그리고 지안이 도왔던 사람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안의 손을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둘은 나란히 서서 서약을 했습니다. 신랑 한태준, 신부 강은별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강은별, 신랑 한태준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지아는 태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은 정원에서 뷔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진이 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안은 웃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지안 씨라고 불러요.
축하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고마워요. 당신도 잘 지내죠? 네, 카페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세 번째 지점도 10개 획이에요.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희도 왔습니다. 그녀는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지한 씨, 축하해요. 저 때문에 늦게 와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 요즘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암 환자들 상담하는 거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아는 순희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저녁이 되자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드릴게요. 그는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강하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저도 변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아,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객이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정원에서 모두 함께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지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별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3년 전에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강한 아이야. 자랑스럽다. 태준의 부모님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 보니까 우리 젊을 때 생각나네요. 태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지안과 태준은 둘만 남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 나도. 네가 옆에 있어서. 지안은 태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내 과거를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태준은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 인생에 들어와줘서. 며칠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해변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해변을 걸었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완벽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안이 말했습니다. 태준 씨, 나 생각했어. 뭘? 우리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 아이한테 우리 이야기 해주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힘든 시기를 견뎠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것을.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당신도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으며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센터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로 확장되었고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지안의 이름은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 이사님 만나러 왔어요. 무슨 일로요? 저는 금융 쪽으로 진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이사님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안은 그 학생을 자리에 앉히고 차를 내주었습니다.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금융 지식이 튼튼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진짜로 들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세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일어서세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좋았어. 한 학생이 나처럼 되고 싶대. 태준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롤모델이니까. 부끄러워. 사실이잖아. 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지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둘 다 덕분이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아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날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끝이 아니라 전환점일 수 있다는 것. 태준이 잠결에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아는 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싸워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힘이 있었으니까요. 사랑도 가족도 의미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강은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그녀가 만든 영향력은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승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강은별은 바로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